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천호역 근처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4년 7월 18일 목요일 저녁 8시 반 정도 됐습니다. 제가 잠실 석촌호수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오늘은 제가 현재는 장맛비가 또 그친 상태입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는 장맛비가 세차게 내렸었는데요. 현재는 장맛비가 그친 상태에서 퇴근길입니다. 자, 오늘 제가 걸어서 퇴근길에는 지금부터 약 5년 5개월 전에 지금부터 5년 5개월 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여행을 다녀왔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2월이니까 지금부터 5년 5개월 전입니다. 자, 그때 샌프란시스코 여행을 다녀왔을 때 세계적인 명소인 금문교 골든 게이트 브릿지 방문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유럽의 정통 와인을 이겨버린 샌프란시스코 북동쪽 약 60km 지점에 있는 나파밸리 와이너리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샌프란시스코 또 북동쪽 약 한 10km 지점에 있는 오클랜드 지역의 UC 버클리 세계적인 이론 물리학자 오펜하이머가 바로 UC 버클리 출신인데요. 그곳 UC 버클리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년 5개월 전에 제가 직접 체험했었던 샌프란시스코 여행 관련해서 금문교 골든 게이트 브릿지와 또 나파밸리 와이너리와 또 세계적인 주립대학교 캘리포니아 대학교 UC 버클리 버클리 캠퍼스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로가 약간은 어두운 편인데요. 자, 이동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현수교가 금문교 골든 게이트 브릿지입니다. 자, 금문교는 1937년에 개통이 됐는데요. 다리 규모도 굉장히 웅장합니다. 우리 한강에 30여 개의 다리가 있는데요. 물론 서울을 기준으로 서울의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30여 개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현재로서는 규모가 큰 게 올림픽대교인데, 올림픽대교는 주탑은 하나가 있고 주탑 높이가 약 한 70m 되는데요. 반면에 금문교 골든 게이트 브릿지는 주탑의 높이가 무려 224m입니다. 224m니까 올림픽대교 주탑 높이보다 약 3배가 높습니다. 그리고 올림픽대교는 주탑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금문교는 주탑이 2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올림픽대교는 그 다리 도로면과 그 다음에 강 수면의 높이 차이가 약 한 20m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반면에 금문교는 그 태평양의 해수면과 그 다리 도로면의 높이 차이가 무려 66m나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올림픽대교의 한강 수면과 올림픽대교 도로면의 높이 차이 약 20m의 3배가 넘는 66m 높이입니다. 그 이유는 1937년에 금문교가 개통이 될 때 미국 해군 측에서 다리 건설청에다 요청하기를 대형 군함도 통과할 수 있도록 태평양의 해수면과 다리의 도로면의 높이 차이를 크게 벌려달라고 해서 한강 다리의 대표인 올림픽대교의 그 다리 도로면과 한강 수면의 높이 20m보다 3배 이상이 되는 66m의
높이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웬만한 해군 함정들도 그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밑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도로의 길이는 한강 다리의 길이는 올림픽대교를 예로 들면 올림픽대교는 다리의 길이가 약 한 1.2km 정도 되는데요. 금문교는 무려 2.6km입니다. 2.6km. 올림픽대교는 다리 길이가 약 1.2km인데요. 반면에 금문교는 2.8km입니다. 2.8km. 왕복하면 5.6km니까 편도가 2.8km입니다. 자, 이제 강동구청역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곳이 이제 현수교다 보니까, 현수교가 뭔지는 다 아실 겁니다. 그 강철 케이블을 주탑에다가 걸쳐 놓고 그 다리 도로면을 끌어올리는 그런 것을 현수교라고 하죠. 자, 그래서 그 금문교의 케이블, 강철 케이블의 두께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강철 두께의 케이블의 두께, 금문교 2.8km 길이의 금문교를 끌어올려서 주탑에다 매달아 놓는 그 케이블, 강철 케이블의 두께가 무려 직경이 90cm니까 1m에 가깝습니다. 1m. 그 케이블의 두께가 90cm, 즉 0.9m니까 거의 1m에 가까운 그 길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강철 케이블이고요. 그 강철 케이블은 약 28,000개 정도의 와이어를 꼬아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새끼줄을 꼰다고 하죠. 벼 농사를 마친 다음에 볏짚을 가지고 새끼줄을 꼰다고 하는데요. 동아줄을 만들 때도 그 꼬아가지고 만들듯이, 그래야 더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새끼줄을 꼬듯이 이런 동아줄도 꼬아가지고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금문교의 강철 케이블도 새끼줄을 꼬듯이 와이어를 꽈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와이어 개수가 무려 한 28,000개 정도 됩니다. 28,000개 정도의 와이어를 꽈가지고 만든 강철 케이블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케이블의 두께가 90cm, 즉 1m에 가깝습니다. 케이블의 직경이 1m에 가까울 정도로 정말 튼튼한 그러한 케이블이 금문교의 다리 도로면을 주탑 224m 높이의 주탑에다가 걸쳐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탑도 하나도 아니고 두 개나 됩니다. 그래서 금문교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현수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1937년에 개통이 됐으니까 중일전쟁 당시인 1937년에 개통이 됐습니다. 그곳을 제가 지금부터 5년 5개월 전인 2019년 2월에 갔었습니다. 자, 그래서 야간에도 보기도 했고요, 주간에 보기도 했는데요. 금문교 그 길이가 이제 2.8km인데 남쪽은 샌프란시스코고 북쪽은 마린 카운티입니다. 남쪽의 샌프란시스코와 북쪽의 마린 카운티를 연결하는 다리 길이 2.8km, 그 다음에 다리의 주탑은 두 개인데 주탑의 높이가 무려 224m나 되고요. 태평양의 해수면과 다리 도로면의 높이 차이가 무려 66m나 되다 보니까 대형 선박들도 다리 밑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게 1937년에 개통된 이후에 지금까지 약 한 9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는데요. 자, 그 다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자살자 숫자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자, 평균적으로 한 달에 2명꼴이니까
2주에 한 명꼴이죠. 2주에 한 명꼴로 자살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현수교이자 세계적인 자살 명소가 바로 금문교 골든 게이트 브릿지인데요. 왜 그곳은 명칭이 금문교 골든 게이트 브릿지일까요? 그 이유는 1848년에 미국과 멕시코 간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1846년부터 1848년까지 2년 동안 미국과 멕시코 간의 전쟁이 있었고, 미국이 승리하면서 그 미국의 서부 지역인 캘리포니아주, 또 서남부 지역인 애리조나주, 그 다음에 또 뉴멕시코주 이런 데를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사실상 강탈을 했는데요. 자, 그래서 그 멕시코 전쟁이 끝났던 미국과 멕시코 간의 전쟁이 끝났던 1848년에 바로 미국 서부와 또 남서부에 있는 그 여러 개 지역을 멕시코로부터 사실상 강탈을 했습니다. 자, 그곳이 지금의 캘리포니아주나 애리조나주나 뉴멕시코주나 이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그곳에서 1848년에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취득을 했고, 그때 그 취득했던 연도인 1848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주도인 세크라멘토 근처에서 바로 금이 발견이 됐습니다. 금. 자, 사금, 모래에서 발견된 금을 사금이라고 하는데요. 사금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게 1848년이고, 그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듬해인 1849년에 세계 각지에서 미국 대륙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그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세계 각국에서 그곳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약 10만 명 정도가 몰려들었는데요. 그 몰려들었던 연도 1849년, 그때 몰려든 사람들을 뭐라고 칭했냐면 49ers라고 합니다. 49ers. 왜냐? 1849년도에 몰려들었다 해서 그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몰려든 그 사람들 약 10만 명 정도를 49ers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그렇게 몰려들 때 그 오랜 항해를 거쳐서 미국 대륙에서 온 사람들은 오랜 육로 그 여행 후에 또 5대양 6대주에서 모여든 사람들은 오랜 항해 끝에 그곳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북동쪽으로 약 한 130km 그 정도 거리에서 금광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광이 발견된 그곳에 도달하는 마지막 관문이 바로 샌프란시스코였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를 한자로 황금할 때 금자, 문자, 그 금문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리가 이름이 황금할 때 금자, 쇠금이죠, 쇠금. 그 다음에 문자, 다리 교자에서 근문교, 영어로는 골든 게이트 브릿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금이 발견된 곳에 도달하는 마지막 관문이다 해서 금문교라고 칭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몰려드니까 그 캘리포니아주가 1850년에 독립주가 됐습니다. 독립주. 인구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니까 독립주가 돼가지고 현재는 미국의 50개 주 중에 가장 인구가 많은 3,400만 명의 인구를 거느린 50개 주 중에 가장 인구가 많은 주가 캘리포니아 주인데요. 자, 그 캘리포니아 주의 주의 수도를 주도라고 하는데요. 주도인 세크라멘토 그 근처에서 바로 금광이 발견이 됐는데, 그 지역은 바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북동쪽 약 130km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그 금을 찾아가지고
천금의 꿈을 안고 몰려든 수많은 49ers들 때문에 1850년에는 인구가 폭증해서 독립주로 승격이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미국의 50개 주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3,4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입니다. 자, 그래서 그 금문교 여행을 할 때는, 자,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그 금문교가 워낙 자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리가 아름답다 보니까 생애 마지막을 가장 아름다운 다리,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현수교에서 자살을 하자, 극단적 선택을 하자, 뭐 이러한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37년에 다리가 개통된 이후 9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요. 평균적으로 매년 한 25명 정도, 그러니까 매달 2명 정도, 그래서 약 2주에 1명꼴로 자살을 하다 보니까 그 아까운 목숨들이 생명을 잃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그 자살 방지용 난간을, 다리 난간을 높이자라는 의견들도 있었고요. 또 난간 옆에다가 철제 그물망을 설치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난간을 설치하게 되면 미관상 안 좋다. 다리를 이제 걸어가면서 서쪽으로는 태평양, 동쪽으로는 샌프란시스코 만을 조망을 하면 멋있는데, 그 난간을 설치하게 되면 미관상 안 좋다 해가지고 결국은 결론은 난간 바로 옆에다가 철제 그물망을 설치하는 걸로 결론을 내려가지고 5년의 공사를 거쳐서 지난 1월 달에 2024년 1월에 그 철제 그물망 공사가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금문교 난간 바로 옆에 철제 그물망이 설치된 게 아니라, 난관에서 아래로 6m를 내려가서 또 그 지점에서 철제 그물망의 길이를 또 6m로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난간 바로 옆에다 철제 그물망을 설치한 게 아니라, 자살 방지용 철제 그물망이 설치된 위치가 그 난간 바로 옆에다 설치한 게 아니라, 난간으로부터 아래쪽으로 6m를 내려간 지점에서 철제 그물망을 설치를 했는데요. 철제 그물망의 너비가 또 6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난간이 이 정도 위치하고 있다면, 난간에서 밑으로 6m 지점까지 내려가서 그곳에서 너비 6m의 난간을 설치했는데요. 다리 길이가 2.8km나 되다 보니까, 그리고 다리의 양쪽으로 다 설치를 해야 되다 보니까 공사비가 얼마 들었을 것 같습니까? 퀴즈입니다. 퀴즈. 공사비가 얼마 들었을 것 같습니까? 다리 길이 금문교 골든게이트 브릿지 다리 길이가 2.8km고요. 그 양쪽으로 다 철제 그물망을 설치하는데, 철제 그물망의 너비가 무려 6m나 됩니다. 그리고 설치한 위치는 난간 바로 옆에다가 설치한 게 아니라, 난간으로부터 6m 아래 지점에서 너비 6m의 철제 그물망을 설치했습니다. 정답은 설치 비용이 3천억 원입니다. 3천억 원. 이제 빗줄기가 또 내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3천억 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자살 방지용 철제 그물망을 설치했는데요. 5년의 공사 끝에 올해 1월, 즉 2024년 1월에 그게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시중은행에서 부장으로 퇴직하고, 또 그 전에 법무팀장도 역임을 했는데요. 자, 5년 전에 시중은행에서 퇴직을 하고 지금까지 인문학 서적을 6권 출간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최근에 출간한 게 올해 2월 달에, 즉 2024년 2월 19일에 출간한 6번째 작품이 흥미진진한 미국사입니다. 흥미진진한 미국사에 30여 가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금문교의 자살 방지용 난간 옆에
철제 그물망 설치 비용이 3천억 원 된다라는 그것도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올해 1월, 2024년 1월에 철제 그물망 설치가 완료됐고, 그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올해 2월 19일에 인문학서적 6번째 출간작으로 흥미진진한 미국사를 편찬해 발간했기 때문에 그것도 소개를 했었습니다. 자, 여하튼 금문교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자살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긴 한데요. 어마어마한 3천억 원이라는 큰 비용을 투자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곳을 왕복 금문교 골든게이트 브릿지가 왕복 6차선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왕복 6차선 도로. 그 다음에 갓길에는 갓길이라는 게 서쪽에 있는 태평양 쪽으로가 아니라 동쪽에 있는 샌프란시스코만 그쪽으로 갓길이 있는데요. 갓길이 폭이 약 한 2m는 됩니다. 굉장히 넓죠. 한강의 다리들은 그 갓길이라기보다는 보행로의 폭이, 한강의 다리들은 보통 한 1.2m 정도 되는데요. 금문교의 그 다리의 보행로 폭은 약 2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산책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자전거를 타는 분들도 있습니다. 금문교 남쪽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북쪽의 마린 카운티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저는 달리기를 했습니다. 자, 남쪽에 그 기념품 샵에서, 금문교 남단에서 같이 갔던 일행들이 기념품 샵에서 기념품에 대하여 아이 쇼핑을 하고 있을 때 저는 그곳에서 달리기를 했습니다. 편도가 2.8km, 왕복이 5.6km인데요. 왕복 달리기를 하게 되면 일행들이 많이 기다릴 것 같아서 불편을 끼쳐드리면 안 되니까 금문교의 중간 지점까지만 달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지점까지니까 1.4km, 왕복하니까 이제 2.8km, 왕복 2.8km 달리기를 하면서 유튜브도 찍고 블로그용 사진도 촬영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그런데 가운데 지점에 가니까 정말 강철 케이블이 직경 90cm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마어마하게 그 강철 케이블이 두껍다라는 게 느껴졌고, 그 다음에 중간 지점에 그 달리기 반환했던 금문교 중간 지점은 다리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이유는 큰 강풍이나 지진에 그게 견딜 수 있도록 유연성을 주기 위해서 적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게 그 탄성이 없다 보면, 전혀 움직이지 않다 보면 그게 지진이나 강풍에 부러져 버리지 않습니까? 다리가 파괴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진 설계 뭐 그런 차원에서 다리 중간 부분은 사방으로 이렇게 8m 정도는 움직일 수 있게끔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 중간 지점에서 달리기 반환을 할 때 미세하게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곳에서 금문교 이제 남쪽의 샌프란시스코와 북쪽의 마린 카운티를 연결하는 다리가 금문교 골든게이트 브릿지 1937년에 개통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 서쪽은 태평양이고 동쪽이 샌프란시스코 만인데요. 자, 그 동쪽으로 약 한 2km 지점에 그 유명한 알카트라즈 섬이 있습니다. 알카트라즈 섬. 그 알카트라즈 섬이 굉장히 멋있게 보였고요. 그 다음에 또 북동쪽으로 약 10km 지점에는 바로 세계적인 주립대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이른바 UC 버클리라고 하죠. UC 버클리. 그게 바로 금문교 북동쪽 약 10km 정도 지점에 희미하게 보였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금문교 위에서 투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람선을 탔던 곳은 피어 39입니다. 피어라는 말이 부두라는 뜻이죠. 부두, 항구. 그래서
피어 39라는 부두 39번 부두에서 유람선을 타고 금문교 아래까지 다녀왔는데요. 자, 유람선이 출발했던 피어 39 그쪽은 바다사자들이 꽤 많이 서식하고 있었고요. 그곳에서 유람선을 타고 출발해서 금문교 아래까지 가서 반환을 했고, 중간쯤 지점에 바로 알카트라즈 섬이 있습니다. 알카트라즈 섬. 알카트라즈 섬이 뭘로 유명하죠? 알카트라즈 섬. 그것은 바로 알카트라즈 섬은 영화 1급 살인, 그 다음에 알카트라즈 섬의 탈출, 그 다음에 더 록, 다양한 영화가 바로 알카트라즈 섬을 배경으로 촬영이 됐는데요. 뭐 대표적인 게 007 시리즈의 제1대 007 시리즈, 영국 첩보원의 활동을 그린 영화가 007 시리즈지 않습니까? 그 007 시리즈의 제1대 007이 누구죠? 영화배우 숀 코네리인데요. 숀 코네리가 주연한 영화가 바로 더 록이죠. 더 록. 그 다음에 거기에 같이 나왔던 배우가 바로 누구죠? 니콜라스 게이지인데요. 그 두 분이 이제 출연했던 영화 더 록, 바로 그게 이제 알카트라즈 섬을 배경으로 한 거고, 또 다른 영화는 이제 알카트라즈 섬의 탈출, 또 1급 살인도 있고 그렇죠. 그게 바로 그 알카트라즈 섬이 실제로 1934년부터 1963년까지 미국 연방 교도소였습니다. 1934년부터 1963년까지 약 30년 동안 미국의 연방 교도소로 활용됐던 공간이 바로 알카트라즈 섬인데요. 그 알카트라즈 섬은 주변이 신호가 바뀔 것 같아서 뛰어가겠습니다.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 앞 삼거리 제가 뛰어가고 있습니다. 자,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 자,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36년 전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하여 조성된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입니다. 화이팅! 자, 그래서 실제 그 알카트라즈 섬은 미국 연방교도소로 30년 정도 활용이 됐는데요. 그 주변은 그 샌프란시스코만의 파도의 그 파도가 세고 수온이 낮고 물의 온도가 낮고 식인상어들이 출몰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재소자들이 수영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곳을 탈출했을 때 식인상어들이 출몰하고 수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뭐 식인상어한테 잡혀 먹히거나 또는 차가운 수온 때문에 저체온증에 걸리거나 뭐 이런 이유로 탈출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30년 정도. 그런데 마지막으로 1962년에 세 사람이 탈출에 성공을 해버렸습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그래가지고 이듬해인 1963년에 연방교도소를 폐쇄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탈옥을 했던 세 사람을 잡지를 못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들이 어디에 있다고 알리진 않고 자기들이 탈출에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무슨 인터뷰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MBC TV,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도 소개가 됐습니다. 자, 그곳이 연방교도소로 30년 가까이 활용됐던 바로 알카트라즈 섬이고, 그곳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더 록, 1급 살인, 알카트라즈 섬의 탈출, 다양한 영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지금은 그곳은 관광 코스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자, 실제 탈옥에 성공했던 사람들이 수감됐던 그 방도 관광 코스고, 그 다음에 전설적인 마피아 보스 알카포네 아시죠? 별명이 스카페이스죠. 스카페이스. 왜냐? 얼굴에 칼자국이 있어가지고 스크래치가 있다 해서 별명이 스카페이스인데요.
자, 이탈리아 출신의 마피아 알카포네도 수감됐던 방이 지금은 관광 코스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 그래서 저희는 유람선을 타고 피어 39에서 금문교 아래까지 왕복을 했는데요. 중간에 알카트라즈 섬에 상륙하진 않고 그냥 지나가면서 봤었던 겁니다. 자, 그게 바로 금문교 투어였고요. 그게 지금부터 5년 전 2019년 2월 중순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이자 세계적인 자살 명소가 되어버린 금문교 골든게이트 브릿지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바로 UC 버클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UC 버클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문교를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 북동쪽으로 약 10km쯤 지점에 오클랜드 지역이 있는데요. 그곳에 바로 UC 버클리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 10개의 캠퍼스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캠퍼스이고 또 10개 캠퍼스 중에 최초로 설립이 됐던 캠퍼스이기도 합니다. 그게 1868년에 설립이 됐으니까 무려 156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156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1868년에 설립된 캘리포니아 주립대 10개 캠퍼스 중에 최초에 설립된 캠퍼스이자 가장 유명한 캠퍼스인데요. 자, 우리가 흔히 그곳을 UC 버클리라고 하죠. UC 버클리. UC 버클리는 얼마나 유명하냐면 156년 전통의 UC 버클리는 제가 실제 그곳을 방문했었습니다. UC 버클리는 그곳 출신의 그 UC 버클리 출신의 동문이나 또 재직 교수 그곳에서 교수 생활을 하셨거나 또는 그곳에서 학생 생활을 했던 분들 중에 노벨상 수상자가 무려 2021년 기준으로 107명이나 됩니다. 자, (2021년) 기준으로 무려 107명이나 됩니다. 107명이나. 정말 차들이 요즘 너무 많아 가지고요. 자, 2021년 기준으로 UC 버클리 출신의 교수 또는 학생들 중에 노벨상 수상자가 107명이나 될 정도로 세계적인 주립대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유명한 게 뭐냐, 바로 한 2년쯤 전에 개봉된 영화 원자폭탄의 아버지 오펜하이머 아시죠? 오펜하이머가 UC 버클리의 이론 물리학자 교수였었습니다. 자,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은, 자, 원자폭탄을 개발한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이 됐는데요. 그보다 약 한 달 앞선 1939년 8월 2일에 독일에서 미국으로 망명했던 아인슈타인,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그 당시에 미국의 현직 대통령인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한 장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용인즉슨 현재 독일의 나치의 총통 아돌프 히틀러가 원자폭탄을 개발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만약에 독일이 먼저 원자폭탄을 개발하게 된다면 인류는 종말이 초래될 수 있다. 아돌프 히틀러가 원자폭탄을 사용할 수 있어서 인류에게 종말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독일보다 미국이 먼저 원자폭탄을 개발해야 된다 라는 취지로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한 장의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한 장의 편지. 자, 그래서 그 당시에 현직 대통령이었던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른바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 암호명 맨해튼 프로젝트죠. 암호명이 맨해튼 프로젝트를 가동해 가지고 6년 정도 맨해튼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보낸 시점이 1939년 8월 2일이고요. 그 다음 달인 9월 1일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됐고요. 2차 세계대전은 약 6년 정도 전개되다가 1945년 5월 8일에 독일이 미국, 영국, 프랑스에게 항복하고 5월 9일에는 독일이 소련에게 항복해서 제2차 세계대전 유럽 전선은 종전이 됐지만 태평양 전선은 여전히 일본이 항복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1945년 7월 26일에 미국의 뉴멕시코주에서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핵실험에 성공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영화 오펜하이머에도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그 원자폭탄 핵실험, 그 프로젝트 암호명이 트리니티죠. 트리니티. 우리 기독교에서 삼위일체,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걸 삼위일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영어로 트리니티라고 하는데요.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핵실험 암호명이 바로 트리니티입니다. 트리니티. 자, 그래서 그게 일본이 항복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1945년 7월 16일에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핵실험에서 성공을 하죠. 그게 7월 16일이고요. 그게 영화 오펜하이머에도 잘 묘사됐듯이 미국의 뉴멕시코주 사막에서 원자폭탄 핵실험에 성공한 게 1945년 7월 16일이고요. 그래서 미국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핵폭탄, 즉 원자폭탄을 확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열흘 후인 1945년 7월 26일에 포스탐 선언을 하죠. 포스탐 선언은 미국의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 그 다음에 영국의 62대 총리 클레멘트 애틀리 총리, 중국의 국민당 총수 장제스 이상 세 사람이 서명을 한 게 포스탐 선언인데요. 포스탐 선언의 내용인즉슨 일본은 즉각적으로 항복해라. 즉각적으로 항복하지 않으면, 즉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으로 항복하지 않으면 일본은 즉각적이고 완전한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포스탐 선언에서 일본에게 최후 통첩을 했죠. 그 배경에는 그 포스탐 선언 시점보다 열흘 앞선 7월 16일에 인류 최초의 핵실험에서 미국이 성공함으로써 원자폭탄을 확보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이 항복하지 않으니까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에 인류 최초의 우라늄 원자폭탄인 리틀보이를 투하했고요. 그래도 항복하지 않으니까 8월 9일에는 일본의 나가사키에 인류 최초의 플루토늄 원자폭탄인 펜맨을 투하를 했고, 그래서 6일 후에 일본이 8월 15일에 항복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광복을 맞이했는데요. 자, 그런 일련의 과정, 결국은 원자폭탄이라는 게 그 당시에 영화 오펜하이머에도 보면 잘 아시겠지만은 아인슈타인이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서 맨해튼 프로젝트라는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 영화의 장면에 보면 UC 버클리의 이론 물리학자 오펜하이머 교수가 주도를 하고,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을 만나는 장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육군에서는 총괄 지휘하는 것은 그로브스 장군이죠. 그로브스 장군이 영화배우 맷 데이먼이 육군의 그로브스 장군 역할로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군 차원에서 그로브스 장군이 맨해튼 프로젝트를 총괄 지휘했고, 실제 실무 총책은 바로 UC 버클리의 이론 물리학자 바로 오펜하이머 교수였습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를 걷고 있습니다. 자, 여기 수변 데크에서 촬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입니다. 자, 이쪽 가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년 4개월 18일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하고 있는 자,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잠실 석촌호수에서 2002년 3월 1일 3일절부터 오늘 2024년 7월 18일까지 무려 22년 4개월 18일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왔고요. 42.19km를 101회 완주했고요. 누적 훈련 거리는 22년 4개월 18일 동안 지구 한 바퀴 4120km에 약 68% 거리인 28,000km 정도를 달렸으니까 일평균 훈련 거리는 3.4km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22년 4개월 18일 동안 42.19km를 101회 완주했기 때문에 연평균 풀코스 완주의 수는 4.6회 정도고요. 개인 최고 기록은 2004년 3월 14일 제75회 동아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19분 48초입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풀코스 완주도 마라톤 입문 2개월밖에 안 된 시점이었던 2002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때 이곳 잠실 석촌호수 동호와 서호를 합해서 한 바퀴에 2563m 16바퀴 반을 달리면 42.19km 26.4마일 105리길인데요. 자, 마라톤 입문 2개월밖에 안 된 시점이었던 2002년 5월 1일에 이곳 잠실 석촌호수 16바퀴를 달림으로써 4시간 16분 동안 달림으로써 생애 최초 풀코스 완주도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곳 잠실 석촌호수는 저의 마라톤 인생과 함께한 매우 소중한 공간입니다. 자, 이쪽 수변 무대로 가서 계속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좀 가방을 내려놓고 촬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변의 풍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천호역에서 이곳 잠실 석촌호수까지 42분 동안 걸어오면서 촬영했고요. 현재 시각은 2024년 7월 18일 목요일 밤 9시 10분입니다. 자, 현재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를 촬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호 북쪽변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장맛비가 그친 상태에서 7월 18일 목요일 저녁을 이곳에서 산책하시는 분들, 달리기 하는 분들이